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에 맞춰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다는 캐리 부인들도 1년 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3대 부인들의 움직임을 잘 읽으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익 창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죠.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아까 티버캐스터랑 홍영과랑 같이 해서 경제 용어 중에 순차 침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 미국 경기의 앞으로 침체 문제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침체 속도와 관련해서 경착륙, 연착륙, 침체가 되지 않는다 해서 로랜딩 여기까지는 예. 시청자분이 많이 익숙해진 용어라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순차 침체 이런 얘기는 사실 영어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예. 롤링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요거는 예전에 경제 프래그멘테이션, 한 나라 경제가 프래그멘테이션, 분절한 움직임이 보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간값이라든가 대표 지수까지는 어렵다. 이 분절하면 뭘까 하면 AI는 뜨겁다. 예. 그러나 다른 지역은 아주 안 좋다. 노동시장도 사실 AI라든가 이런 쪽은 노동서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임금이 많이 올라가는 데 비해서 밑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초과 공급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분절하에서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 한 나라의 경제 지표가 비즈니스 사이클이면 사실 좋은 지역이 있고 나쁜 지역이 있으니까 중간값을 가는 거죠. 예. 노랜딩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의 고용시장의 실업률이라는 어떤 대표 지수 가지고 미국의 노동시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경제에서 좀 더 쪼개가지고 경제 침체를 이렇게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농업이면 농업 부문이 먼저 침체되고 순차적으로 롤링, 순차적으로 지금 뜨거운 인공지능까지 가는 이런 측에서 순차적으로 계단식으로 간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롤링 리서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차트 분석이라든가 경제 성장을 가지고 앞으로 경제가 떨어지니까 미국의 증시가 본격적으로 한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조정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순차 리세션, 순차 침체와 관련해서 최부학께서 이제 얘기해서 방송을 좀 그렇게 해서 되는데요. 사실상 롤링이라는 표현은 항상 그렇습니다. 잘 되는 지역은 침체가 되고 안 되는 지역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롤링 움직임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매개가 바로 지금처럼 금융이 실물을 3대1 정도로 우위,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보다는 리딩 인더스트리에서는 금융의 흐름, 돈 냄새를 잘 맡는 이런 모습을 빨리빨리 롤링하는 과정에서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국제 간 자금 흐름에 금리가 가장 주도하고 그다음에 그 금리를 미국의 페드가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페드 회의가 양일간 열리는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행 계장의 전 의장이 0.25% 이번 회의에 올리고 나중에 이후에 종결되고 내년 3월 이후에 인하 국면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에 연준 내의 인사들도 현직 인사들도 얘기가 나왔죠. 너무 빨리 금리를 인상 국면을 사이클을 마무리하면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7월 회의에 0.25% 올리겠습니다는 향후의 금리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시사할 것인가. 물론 방향은 시사하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월가에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고요. 지금 향후의 인플레의 재발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국제유가 움직임이 좀 오늘도 올랐습니다는 가장 관심은 이상기업 문제가 지금의 가장 디스토피아에서 가장 위험성 있는 디스토피아라고 등장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고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어렵게 잡은 인플레가 사실 재발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페드가 7월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9월 이후에 금리 인상이 종결된다 보장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단초가 됐던 것이 지난 주말에 CO2 가스 방지를 위해서 사우디라든가 러시아가 화석연료, 특히 원유에 대해서 감축하는 부분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것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향후의 방향성이니까 7월 회의의 결과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보통 통화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잭슨 홀 미팅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잭슨 홀 미팅 쪽으로 가고 있다 리포트 했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7월 FOMC 회의가 시작되는데요. 1년 전과는 상황이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사뭇 다르죠. 뭐 짧게는 하반기 들어서도 상당히 세계 경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누누이 말씀드리는 지난 3년 동안 세계를 이렇게 충격을 줬던 코로나 문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종결이 되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도 지난 3월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증시라든가 세계 경제 모든 활동에 20년간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이게 사실 1년 3개월 동안의 금리 인상 문제는 굉장히 큰, 그 자체의 금리 인상보다도 더 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이런 것이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상태에서 그것이 시장에서 속속들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1년 전에 6월 달에 미국의 CPI가 9.1%입니다. 지금은 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 냄새를 잘 만지는 이런 그 캐리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1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캐리 자금과 관련해서 캐리 자금이라는 건 금리 차례든가 환차익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잠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년 전 상황, 시청자 여러분 워낙 이때 당시에 미국의 금리 인상 국면이 긴박하게 됐죠. 3월 달에 0.25%, 5월 달에 0.5, 6월, 7월, 9월, 11월 0.75.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안 올렸던 거거든요. 예. 다른 국가라는 것은 ECB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안 올렸다 보니까 금리 차가 벌어졌던 거죠. 어느 쪽으로? 미국이 높은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인덱스도 10월 초까지 114까지 올라가는 상태에서 사실 그 가달러, 킹달러 이게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후가 되는 지금 시점을 한번 보였습니다. 지금 시점을 보면 금리 인상이 종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됐죠.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시장의 컨센서스로 본다면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한 이후에 대체로면 이후에 동결되지 않겠느냐 내지는 금리 인하까지 나오는 상황이 있다. 완전히 그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예.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한때는 100 레벨 밑으로 가다가 대체로면 추세로 100일 정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달러 문제도 갓달러, 킹달러는 얘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여건 자체가 국제 간 자금 흐름을 할 때 금리 차례든가 그다음에 달러 가치 움직임이 중심 통화 가치가 1년 전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입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서 금리차 그리고 환차익을 겨냥하는 캐리 트레이드 이 방향도 바뀌고 있다고요? 네, 캐리 트레이드는 잘들 아실 겁니다. 예. 금융위기에 금융 사이즈가 실무보다 커지는 상태에서 금리 차례든가 환차익을 이론 접근은 저게 될 거고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차와 환차익을 노리는 자금들의 향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미국과 유럽,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 그리고 달러 가치의 향방을 볼 때 1년 후의 상황과 어떻게 해서 자금 흐름이 바뀔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자금을 퍼내는 것을 이탈되는 것을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1년 전에 미국이 유럽이라든가 일본보다 금리가 높고 달러가 강세되다 보니까 환차익과 금리 면에서는 당연히 미국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했었죠. 그래서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 여건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1년 후에는 지금 미국에서 피봇이 된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약세를 된다 하면 반대 여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산이 지금 증시적인 측면에서 고평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서부터는 향후로 감안한다면 투자를 반대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포지티브 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자금을 다른 쪽에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여건 속에서 지금의 그 자금의 향방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이탈된 자금이 일본이라든가 유럽 쪽에 가는 것보다는
선발 신흥국 쪽으로 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뚜렷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는 예. 신흥국의 금리 인상이 미국보다 금리 인상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미국과 브라질을 본다면 자 미국과 유럽의 금리 차보단 미국과 멕시코라든가 그 다음에 브라질의 금리 차가 큰 상태에서 미국에서는 증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거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발로 빨리 돈 냄새를 만드는 사람이 거기서 자금을 이탈해서 이런 국가로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는 이렇게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는 돈 냄새 만드는 사람들이 자금을 좀 내놔서 멕시코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국가별로 상당히 투자 수익이 굉장히 명암이 갈리고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자금 이탈되는 캐리 트레이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예. 측면은 잭슨 홀 미팅과 그다음에 9월 회의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년 전 이맘때쯤에는 와타나베 부인 그리고 특히 소피아 부인들이 참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부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예.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는데요. 논 선생님께서는 경제 주도권을 사실 누구한테 지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저는 뭐 전적으로 제 예. 집사람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재테크라든가 이런 게 하면 예.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남자들한테 맡기는 것보단 여성분들한테 맡기는 게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된다 예.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감합니다. 그럼요. 공감합니까? 결혼도 하는 사람이 공감합니까? 그래서 예. 지금 근데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금리 차라든가 환차 이게 경우에 따라서 피셔의 통화치를 감안한 자금 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이론의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러한 그 금리 차라든가 환차를 겨냥하는 자금의 흐름을 사실 그 국가의 가장 흔한 여성들이 주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에 있어서 가장 오래됐던 것이 엔캐리 트레이드죠. 일본이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가장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자금 차입을 일으켜서 밖으로 가는 것이 엔캐리 트레이드다 다 아시겠습니다는 예. 거기에 와다나베 부인, 미국에서 자금 퍼나가는 것이 스미스 부인 그리고 유럽에서 보면 유로 자금을 하는 것이 독일은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피아 부인, 프랑스 이렇게 해서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 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1년 전은 사실은 1년 전의 수익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달러를 이렇게 자금 조달해서 다른 데 투자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예. 그때는 달러가 금리가 높고 달러가 강세가 됐었죠. 아까 말씀드렸지. 그러면 그런 자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했을 땐 수익이 낮게 나오겠죠. 근데 그때 1년 전에는 ECB에서 금리를 안 올렸죠. 예. 그다음에 일본에서 금리를 안 올렸죠. 통화도 유로화 약세, 엔화 약세니까 그쪽에서 자금 조달해서 멕시코라든가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에 투자했으면 저 수익률 격차가 저렇게 수익률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지난 그 작년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 수익률 격차가 되는데요. 비단 작년에 가장 금리를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늦게 가져갔던 것이 일본은 뭐 마이너스 금리가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유럽이었었는데요. 예. 유로 캐리를 하는 사람들이 달러 캐리를 하는 사람보다 2배 이상 수익이 높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엔화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통화치를 감안한 국제 간 자금 이름에 사실 그 조달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는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 형성이 됐던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1년 전 상황을 봤으니까요. 이제 최근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1년 전에는 와다나베 부인 그리고 소피아 부인이 바빴다면 최근엔 스미스 부인이 바쁘다고요? 네. 사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달러 가치가 많이 약세가 됐죠. 예. 자금 조달에서 투자해서 조달 기간이 1년, 3년 정도 되겠죠. 미국은 피벗이 내리죠. 그다음에 유럽이라든가 이런 것은 뒤늦게 금리를 올려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달 코스트 측면에서 투자 기간을 감안한다면
사실 지금은 달러 자금을 조달해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달러 자금을 조달해서 다른 데 투자하니까 미국에서 자금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런 과정에서 달러를 투자했을 때는 작년과 달리 캐리 자금을 조달해서 쓸 때는 저렇게 수익이 작년과 거꾸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 미국에서 자금이 이탈된다 이렇게 하면 어디를 투자했을까 하는 측면은 금리 차랄까 환차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차 면에서 가장 우월적 지위를 가져갔던 것이 멕시코라든가 아시겠습니다는 브라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라든가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굉장히 크게 올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높은데요.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10%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보면 미국에서 자금 이탈되는 부분이 이쪽으로 가니까 그 나라 국가의 통화 가치는 멕시코의 슈퍼 페소다 이렇게 부르질 만큼 브라질도 슈퍼 헤라다. 물론 표현상에 그렇게 합니다는 슈퍼 헤라, 슈퍼 페소가 붙일 수 있는 명칭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능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상태에서 외국 자본들이 달러 캐리 자금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것은 외환위기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든 거죠.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그 나라 경기 부양이라든가 뭐 국가 채무를 줄인다든가 현안 타결에 나서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터키가 유명한 미국의 경제 전문가를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금리를 250bp 한 번에 올리고 예. 그 다음에 어제도 이제 체부학계석에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도 중앙은행이 1년 만에 100bp 올려가는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한 거냐. 그렇게 도식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대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자, 미국에서 자금이 이탈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상태에서 선발했던 멕시코라든가 그다음에 브라질 입장에서는 금리를 그동안 많이 올리는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유입되다 보니까 자, 터키라든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 내부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터키라든가 터키죠. 예. 그다음에 러시아가 금리를 생각지도 못하게 250bp 한꺼번에 올리고 100bp 한꺼번에 올리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를 잡기 한다. 이런 것은 사실상 트리키의 에르도안이 지금 터키 국민들의 물가에 무슨 신경을 쓰겠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금 물가에 무슨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선발 신흥국들이 금리를 올리는 데에는 선진국의 중앙은행과는 다른 목적이 결부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꾸준히 내려왔던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진다 이런 평가들도 있다고요? 뒤떨어지죠. 어제도 상해 증시가 떠떨어졌습니다.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고 나서 예. 3거래 연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비춰주실 거로 상해 가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예. 똑같은 입장에서 브릭스의 같은 국가 내지는 선발 이렇게 신흥국에 있는 입장에 있어 보면 멕시코, 브라질은 그동안 금리를 빨리 올렸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국의 인민은행은 금리를 찌끔찌끔씩 다 내렸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 그 예. 목적에서 찌끔찌끔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를 내릴 때 유동성 함정에서 경기 부양은 효과가 적은 대신에 자 멕시코는 많이 올리고 브라질은 많이 올리는데 여기는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중국에서 자금이 이탈되겠죠. 그렇죠. 중국 증시 떨어져 부동산 떨어져 엔타 역자산 효과 되죠 경기는 오히려 더 떨어져 이런 게 되겠죠. 예. 그런 현상에서 사실상 중국에서 이탈된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달러기 자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리플럭스 데이트는 중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은 같은 브릭스에서 브라질 자금도 들어갔었고 아르헨티나 자금도 들어갔었고 멕시코 자금도 들어갔었거든요.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물론 브릭스는 아닙니다는. 근데 그 선진국 자금만 빠지는 게 아니고 같은 브릭스 입장에서 같은 중주 입장에서 들어갔던 자금들도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 멕시코는 금리를 올리는데 저 중국은 금리를 내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이렇게 캐리 자금 여건상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바로 리플렉스라든가 니어 리플렉스라는 이런 개념을 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거는 기업이 본국으로 갈 때 니어쇼링가, 그 다음에 주변으로 가서 니어쇼링가, 그 다음에 프렌즈쇼링과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중국이 계속해서 찌끔찌끔 금리를 국제 흐름과 관련 없이 저렇게 경기가 소위 외딴섬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중국 경기도 살리지 못하고 중국에서 자금이 이탈되니까 증시 더 떨어져 부동산 가격은 풀리지 않아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인민행, 이강 인민행이 결국 경기 통화 정책을 잘못 써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격적으로 아시겠지만 이게 중앙은행 총재를 교체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기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차기 인민행 총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위안화 평가 절하를 방지하고 평가 절상을 유도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왜 평가 절상을 유도했을까? 역시 위안 전문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방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 침체가 더 되다 보니까 위안화 평가 절상 이렇게 되면 똑같이 금리 인상과 위안화 평가 절상과 캐리 자금 여건상 자금 이탈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니까 위안화 평가 절상을 도모해서 한차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증시가 자금 이탈 부분이 줄어들고 부동산의 자금 이탈이 줄어들어서 그 자체가 역자산 효과를 줄여서 경기에 안정시키는 이런 측면에 도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기에 이렇게 들어왔던 인민행 총재가 강하게 위안화 추가 절에 대해서 방지책을 내놓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브라질이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1월쯤에 취임했던 룰라 대통령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 달에 어렵게 10월 초에 대선 투표에서 과반석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10월 1일 28일에 결선 투표를 해가지고 어렵게 탄생 신승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룰라 대통령이 과거 1기, 2기 정부의 굉장히 경제 성과를 방문해 볼 때 보호선언하고 퍼퓰리즘에 굉장히 코로나 문제라든가 대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탄핵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승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신승을 했습니다. 역시 정치적 퍼퓰리즘에 최근에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트위터도 새롭게 X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될 때는 가짜뉴스와 진짜뉴스와 구별이 더 어려워진다. 가짜뉴스도 부정적 편향이 생기면 국민들 착각 속에 빠진다. 이런 측에서 아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1기 때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승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룰라 대통령이 1월서부터 집권 3기를 맡고 있죠. 그래서 3기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룰라 대통령의 실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기준금리가 10% 정도 유지하다 보니까 외환 문제에 대해서 이탈 문제가 방지하고 외환위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룰라 대통령이 실용주의에서 브라질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현상, 인플레 문제라든가 국가채 문제를 잡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 보게 하시겠지만 작년 7월 달에 브라질의 CPI가 10%인데 지금은 3.1%입니다. 미국의 수치가 아닙니다. 브라질의 수치입니다. 보기 어렵겠죠? 국가채무 비율도 코로나 직전에 87%에서 지금 73%인데요. 이 대목은 IMF의 신기준이 60%거든요. 위험 수준이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경제가 성장률이 3%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위화 이탈 방지 지금 해결돼. 부채 문제 해결돼. 인플레 잡혀. 그러면 룰라 대통령이 다음에 경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기 부양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이라든가 우리 투자자들이 이렇게 8번 자막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런 거에 있어서 냄새를 잘 맡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채 투자가 올해 들어서 약 1조 원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작년 대비해서 벌써 170% 정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나타나는데요. 금리 좋습니다. 10%. 그리고 환율도 괜찮습니다. 170원에서 원 헤아라가 26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모에서는 9월 있었던 금리를 저렇게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내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캐피탈 게인도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인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라질 국채는 이자에 대해서 조세 감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뛰어넘어서 제3자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거의 브라질 국채에서 투자에 아주 낙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예. 좋습니다. 초기 투자에서 좋은데 브라질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증권사가 올라갈 때 한꺼번에 해라 해서 재투자했던 부분이 환율이 더 떨어지니까 아주 손실이 눈덩이처럼 들어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자를 받으시면 앞으로 사실 제3자 관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걸 꼭 좀 증권사의 영업 전략으로 해서 좀 너무 재투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꼭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캐리 부인과 또 캐리 자금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